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40차 평화학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지금 평화학 포럼을 계속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평화학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1학기 평화학 포럼 마지막이고요. 이번 주제는 중동 평화는 요원한가? 이란의 위기와 시민사회 목소리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HK 교수로 계시는 구기현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청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미이란 전쟁이 지금 계속 장기화되고 이제 거의 뭐 종전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아마 굉장히 뭐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매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정작 그 이란의 내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쟁, 미국과 뭐 이란 관계라든지 그 사이 이제 그 국제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지만 정작 이란 내부에서 시민사회나 그 안에서는 도대체 이 전쟁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란의 사회 자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세하게 들을 기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실 구기현 선생님은 특히 이제 이란의 시민운동을 또 전문으로 하셔서 지금 이런 전쟁과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란 내부에서는 지금 어떤 논의들이 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마 이런 얘기들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구기현 교수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HK 교수로 계시고 아시아연구소의 서아시아 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법무부 난민위원회 자문위원을 또 맡고 계시고요. 최근에 내신 이제 저서는 그 중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시민사회의 힘, 그리고 미래라는 책을 2025년에 출간을 하셨고요. 2022년엔 아랍의 봄, 그 후 10년의 흐름이라는 책을 내셨고요. 또 2017년에는 이란 젊은이 그들만의 세상 만들기, 국가의 감정 통제와 개인들의 자아 구성이라는 저서들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 50분 정도 그 이란의 위기와 시민사회 목소리에 대해서 선생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구기현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기억에 그 전쟁이 거의 시작되자마자 통일평화연구원의 20주년이었죠. 20주년 이제 기념 강연회에서 이제 제가 소개를 받아서 처음 이란의 이야기를 이제 발표를 한 바 있고 그 이후로 너무 정신없이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이란 전쟁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 역시도,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피로감이 이제 쌓일 정도로 이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아직도 끝날 듯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백지훈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저는, 앞서서, 이 시리즈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훌륭한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란 전쟁에 관한 어떤 국제 정치학적인, 그런 의견들도 이제 주신 바 있고, 전쟁과 둘러싼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되풀이하지 않고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이란 내부의 어떤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제가 캐나다의 아주 짧은 이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이란인 디아스포라들의 그런 그 국내 정치에 대한 의견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이제 문화인류학을 이제 전공을 하고, 뭐 학부 때는 이란어를 전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석사, 박사를 이제 인류학으로 이제 하면서, 이란 사회 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석사 때는 이란 여성에 대한, 주제로 이제 석사 학위 논문을 받았고요. 박사학위 논문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가장 이란 내부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란 시민사회를 굉장히 주도하고 있는, 이란 청년 세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쓴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백지훈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대로 이란 젊은이 그들만의 세상 만들기 이 책이 바로 이란 청년 세대, 이슬람 혁명 이후에 새로운 이란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민사회의 가장 폭발적인 그 현장의 이야기들을 주로 담은 것이 바로 저 책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중동 평화는 요원한가라는 이제 주제로 제가 오늘 주제를 맡았는데요. 어, 사실 중동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좀 속보이는 짓이고, 굉장히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중동에 관한 어떤 분쟁의 어떤 역사, 그리고 분쟁이 끊임없이 사실은 나오기 때문에, 연구자로서는 계속해서 이제 팔로우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큰 일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이 중동에 대한 이런 역동성 그리고 중동의 어떤 관계들, 중동 내의 관계들이 굉장히 역동성 있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지점이라서 오늘 이제 이란 내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이란 전쟁이 가져올 앞으로의 어떤 뭐 중동, 뭐 걸프 지역과 그리고 중동 전체의 어떤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처음에는 이제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 상황과 전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란 정치 구조와 혁명 수비대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란 시민 사회의 어떤 역사적인 전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50분이라는 시간이 길진 않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그 50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너무 이 상황이 매일 격변하는 정말 그야말로 격변하는 그런 전쟁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이번 전쟁의 어떤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와 봤습니다. 이 전쟁은 2026년 2월 28일에 이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바로 제2차 전쟁이고요. 제1차 전쟁은 2025년 6월 13일에서 24일까지 소위 말하는 12일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전쟁의 어떤 타임라인은 작년 이제 2025년 6월에 10일 전쟁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지금 이제는 조금 마무리가 됐나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자 전쟁.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제 시작한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의 이제 가자 전쟁에 대한 그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타임라인에 사실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뭐 1979년 이슬람 혁명까지도 올라가야 되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궤적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의 한 뭐 100일 동안 있었던 이 2차 전쟁은 어떻게 보면 중동의 거의 이스라엘의 건국부터 시작된 어떤 중동의 어떤 역사와 함께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중동 내 전쟁의 역사의 타임라인과 함께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타임라인만 좀 보시면 이제 10일 전쟁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2025년 가을에 이제 경제가 이제 붕괴가 됐습니다. 뭐 그전부터도 이란 내에서 경제적인 어떤 위기들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또다시 리얼화가 이제 폭락을 하고 제재가 더욱더 강력하게 이제 복원을 하면서 2025년부터 굉장히 심각한 이란의 경제 위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러자 2025년 12월 28일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테헤란 바자르 상인들, 그 시장 상인들 중심으로 한 파업이 도화선이 되면서 전국적인 이제 시위가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그 저 시위가 시작됐을 때부터 이제 이란 내 지인들이 많은 메시지를 이제 저한테 이제 보내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위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았던 이슬람 정권에 대한 우리가 그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를 대규모로 우리가 조성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이제 더 이상 이란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위험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부모 세대들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 아이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이란 국민들이 좀 일부 이란 국민들은 그런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상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예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대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시위를 시작을 하면 트럼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굉장히 거대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킨다면 트럼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예상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 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위에 참여를 했었고, 초기의 시위들은 굉장히, 순조로웠습니다. 그리고 평화 시위였고요. 그래서 정말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제 전국적인 이제 시위가 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6년 1월 8일에 대규모 이제 유혈 진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수천에서 수만 명의 사람. 근데 그거는 이제 사망자는 그 누구도 아직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한 3천 명 정도라고 이제 그렇지만 3천 명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수천 명에서 이제 수만 명, 이제 시위대 입장에서는 수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차단이 됐었고요. 근데 기다리던 트럼프 그리고 이스라엘의 도움은 없었고, 이것이 좀 마무리가 됐다기보다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가장 심각한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나오면 죽음을 각오하고 나와야 되니까요. 그런 와중에 이것들이 좀 잠잠해지고 나서 2월 28일에 제2차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쟁의 시작도 저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된 것이 바로 이제 그 어떤 폭탄음이 이제 들리자마자 이제 지인이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뭔가 전쟁이 일어난 것 같다. 폭발음이 테헤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 하메네이 이란의 어떻게 보면 어, 굉장히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최고 지도자가 음, 당시 사망을 하고 그 일가들이 그 모스타바라는 차남의 그 부인 그리고 하메네이의 부인 그리고 소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주요 그 권력층들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됨으로써 제2차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월 28일부터 제가 거의 한 두 달간은 정신을 저조차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매일매일 그 전쟁의 상황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불가예측성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가장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의 어떤 강력한 추진력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런 추진, 그리고 어떤 전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제 진행이 됐고,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희생자들, 민간인 사망자들이 이제 또 수천 명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고, 이란뿐만 아니라, 이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레바논도 많은 민간인들이 이번 전쟁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지금 휴전에 계속 어떻게 보면 휴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불씨가 되는 것이 뭐 어제도 뭐 그 레바논 지역에 뭐 공격을 했다 뭐 이런 유혈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기억하시겠지만 이란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혼자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던 휴전 합의가 이제 파키스탄에서 한번 이제 중재로 2주 휴전을 이제 합의를 하면서 이제 이루어졌고 6월 17일에 MOU 양해 각서. 우리는 MOU를 맺을 때는 이게 사실 그 MOU라는 것이 언제나 굉장히 좀 애매한, 모호한 그런 이제 계약이기 때문에, 여튼, 양해각서에 이제 서명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는 ING 중인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차 전쟁은 사실, 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을 어떤 전쟁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냐면요. 바로 대리전이라는, 누구와 누구의 대리전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뒤에는,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는 그런 대리전의 성격을 가진 그런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저에게 어떤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마다 아, 이란은 참전할까요? 아니면 이란으로 공격을 할까요? 아니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직접적인 그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이제 직접적인 전쟁이 일어날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계속 저는 사실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 그 전쟁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의 예상이 무색하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굉장히 그 급습, 어, 참 이게 전쟁의 사람이 저 역시도 참 이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간사한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의미의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이게 전쟁의 피해와 전쟁의 전개를 잊게 된다는 것이 어쩌면 사실은 지금 2026년 오늘날 현대전은 굉장히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라이징 라이언이라는 그런 작전을 통해서 그때 역시도 한 30여 명이 되는 이란의 군 수뇌부 그리고 핵 과학자들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그 수뇌부의 집으로 드론을 보냅니다. 마치 택배로 무슨 상품을 보내듯이 그 집이 만약에 빌라의 3층이면 3층으로 이제 드론을 공격함으로써 그 주택가에서 엄청난 동시다발적으로 그 수뇌부들을 암살하는 그런 작전을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그 수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 10일 전쟁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평이 생각보다 이란이 저렇게 무능하게 방어선이 저렇게 많이 무너질 줄 몰랐다라는 평들을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이란 안에서도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1차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12일에 6월 22일에는 미군도 직접적인 공격이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뭐 그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가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6월 22일에 나탄스 그리고 이스파한, 포르도 지역의 핵시설을 직접 폭격을 하면서 미국이 직접적인 개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6월 24일에 미국 카타르의 중재로 이제 휴전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각자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페제시키안도 그렇고 승리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각 지역의 어떤 내러티브라고도 서사일 수도 있는데요. 그때 당시도 이제 총체적인 승리를 선언을 했지만 1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인상에는 이란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방어선이 저렇게 쉽게 노출되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모든 군사 정보가 다 습득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쟁에 과감하게 이스라엘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빌미가 됐던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이후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2차 전쟁을 통해서 최고 지도자라는 가장 큰 핵심 권력을 제거를 한다면 굉장히 쉽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쉽게 예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1차 전쟁이 이제 배경이 된 것이고요. 전쟁 이후로는 당연히 이제 이란의 그 경제가 거의 붕괴하게 됩니다. 전후에 이제 리얼화가 이제 거의 급락을 하게 되고 10일 전쟁 이후에 그 리얼화, 그러니까 달러 대비 리얼화의 가치가 40% 이상 이제 급락을 하게 됩니다. 제가 2024년 9월에 이란을 마지막으로 다녀왔었는데요. 2024년 에서도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이 굉장히 심플한 제가 아침 식사를 이제 이란의 그냥 거리에 있는 그 식당에서 이제 그 아침을 먹었는데 뭐 고급 식당도 아니었어요. 그냥 거리에 있는 그냥 동네 아저씨들과 같이 먹는 그런 데서 이제 아침 식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100만 리얼이 나왔거든요. 100만 리얼이라는 게 감이 이제 안 잡히는데 제가 2009년도에 현지 조사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 만 리알이 우리나라 한 만 원 같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만 원을 쓸 때, 이 사람들 만 리알이면 우리나라 돈 만 원 정도의 어떤 물가의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00만 원을 낸 거예요. 아침을 딱 먹고. 100만 리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뭐 이란에서 이제 현지 조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좀 여행을 하고 이제 지인들 만나면서 그 택시 기사 아저씨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굉장히 자조적인 이야기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란의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심지어 그 비교 대상이 이거여서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화폐보다 우리의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다라고 굉장히 이제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란이 이런 이제 경제적인 제재를 받은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제 되었죠. 2017년도에 JCPOA가 잘 성공적으로 성공이 되었지만 2018년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 행정부가 딱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JCPOA를 완전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그 전에도 힘들었지만 거의 9년 동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란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 라고 제가 생각을 할 정도로, 역시 그래도 어떤 천연 자원이나 농산물이나 아니면 인구적인 어떤 그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한 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란이 어떻게 보면 억지로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근데 1차 전쟁 이후에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의 어떤 스냅백으로 유엔 제재가 더욱더 이제 강력하게 이제 복원이 되고
그러면서 2025년 12월에 물가 상승률이 무려 42%, 식료품이 72%, 의약품이 이제 50%를 이제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러당 환율이 145만에서 150만 이제 토만으로 이제 신기록을 이제 경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정권의 외교나 핵 노선이 어떻게 보면 민생 파탄으로 귀결되었다는 인식이 굉장히 이제 확산을 하고 그야말로 이제 민심이 굉장히 뜨겁게 되는 거죠. 제가 이 환율표는 그 아시아연구소에서 나오는 저희 웹진 아아라는 어, 웹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김혁 그 한국 외대 그 교수가 쓴 바자르에서 시작된 변형 2026년 이란 시위의 본질과 전망이라는 글에서 이 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환율을 한번 보시면 로하니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JCPOA가 이제 탈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달러당 환율이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다가, 이제 트럼프가 딱 이제 등장을 하면서부터 이제 급격히 이제 오르고 있음을 이제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 때는 그때도 당연히 올랐었습니다. 왜냐하면 JCPOA가 트럼프 일기 때 그 JCPOA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더 이상 예를 들어서 한국과 중국은 예외였죠. 중국만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경제의 이 사람들의 어떤 이란 입장에서는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파트너였고 유럽이나 이제 이란 내에서 엄청난 뭐 무역이나 사업을 많이 했었던 유럽, 그리고 일본, 한국 등은 저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2009년이나 그리고 그 JCPOA가 이제 성사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의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거의 뭐 테헤란에만 몇백 명이 훨씬 넘는 수준의 이제 기업이 가 있었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중소기업 등 굉장히 많은 이제 한국 업체들이 이제 진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일기 때 JCPOA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뭐 냉장고를 팔아도 아니면 뭐 LG에서 뭐 에어컨을 팔아도 그 대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강력한 이제 금융 제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표를 보시면 라이시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도 어쩔 수 없이 이거 그 JCPOA가 한마디로 어떤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오르게 됩니다. 근데 저 10일 전쟁 직전까지도 완전히 이제 치솟았다가 어떻게 보면 제일 끝에 그야말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라고 외쳤을 때는 그야말로 환율이 뭐 제가 곱하기도 지금 안 될 정도로 거의 엄청난 수준의 그런 급격한 환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IMF 때 생각을 하면 뭐 700원, 800원이었다가 2,000원만 돼도 그때 엄청났었거든요.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란의 경우는 버티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야말로 이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항 경제다. 우리는 그냥 경제가 아니라 저항하고 버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 이번 그 전쟁을 둘러싸고 이란 내부 안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가져오는 내부적인 혼란 그리고 그 반정부 시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또 트리거가 이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쟁을 한번 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월 28일에 이제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이란의 이제 재공습이 이제 이란에 대한 재공습이 있었고 정권 교체를 이제 표방을 하면서 알리 하메네이 어떻게 보면 굳건히 그 자리에 영원히 지키고 있을 것만 같았던 이제 하메네이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후계를 승계를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지금 하메네이 이제 장례식을 이제 곧 이제 이제서야 곧 하게 됩니다.
이슬람의 전통에서는 우리는 3일장을 치르잖아요. 근데 이슬람의 전통에서는요, 그 사망하자마자 거의 24시간 이내에 바로 매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지 않고 온전한 그 바디의 형태로 가야만 이승에 가서도 온전하게 자신의 그 몸 그대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2월 28일, 2월 28일에 이제 사망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 하메네이의 어, 장례식을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난 거죠. 1, 2, 3, 4, 5, 6?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곧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모스타바 하메네이, 그 하메네이 차남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후계를 승계했지만, 아직까지도 그의 목소리조차 지금 듣지 못하고 있고요. 여러 번 모스타버의 그런 그 결정이다라고 하면서 그 IRIB, 즉, 그 이란 국영방송에서 이제 모스타버 최고 지도자의 메시지를 제 첫 메시지는 여성 앵커가 전했고, 아직까지도 이제 앵커들의 목소리로 이제 전해지고 있어서, 사실 이 모스타버의 안위는 참, 알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이란이, 1차 전쟁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전쟁 때 굉장히,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 2차 전쟁 때는 사실 그 누구도 이 2차 전쟁에서 이란이 이렇게 버틸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은, 저는 사실은 지역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 이란이라는 저의 이제 연구 지역에 대한 애증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떻게 보면 1980년부터 88년까지 8년이란 전쟁, 이란 이라크의 8년이란 전쟁의 어떤 전쟁의 기억, 저항의 기억,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란이 이번에 굉장히 영리한 작전.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2025년 12월에, 6월에 전쟁 이후에 이란 내부에서 이 유고시, 왜냐하면 다음에 타겟이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은 너무나 자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최고 지도자의 유곳이 어떤 식의 우리가 이 그 권력 시스템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이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굉장히 영리한 작전을 썼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드론 이제 공격이었고, 그 드론 공격의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지만 이란은 이 드론을 통해서 가장 인접 국가들, 걸프 지역에 있는 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오만도 공격을 했었고, 카타르도 공격을 했었고, 바레인도 공격을 했었고, 영내에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국을 보복성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걸프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렇게 친하지 않은 이웃이지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웃. 사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중동이라고 한국 사회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중동이라는 존재, 그리고 이슬람권이라는 문제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안에 중동 내에서는 어떤 시아파, 순니파, 그리고 걸프 지역, 이란, 이런 지역에 이르는 이 지역 안에 어떤 권력 다툼, 그리고 끊임없는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그 영내의 어떤 그 영내 안에 그런 경쟁과 그리고 안보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걸프국들은 설마 설마 했지만 사실은 걸프국으로부터에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값싼 드론으로 말이죠. 그래서
중동까지 만약에 그 미사일을 쏘려면 그런 그 장거리 미사일을 쏘려면 그 뭐 미사일은 뭐 몇십억, 몇 조 하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1조짜리를 쏘면 뭐 여기서 나온 몇 억짜리 그냥 이렇게 공격을 하면 드론으로 공격을 하면 그냥 딱 끝나버리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드론으로 걸프 지역을 공격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이 중동 그 걸프 지역 그리고 페르시아만을 굉장히 마비를 시켰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호르무즈 너무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호르무즈라는 이 해협을 아주 좁은 해협을 봉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도 야 호르무즈 봉쇄가 이게 다만 이 영내권 그러니까 중동뿐만 아니라 사실 서울대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뭐 이부제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 특히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그 끊임없이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 이 에너지를 수입을 해야 하는 이런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도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충격을 주는 이제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리한 작전을 쓴 것이죠. 그래서 다만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란만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아시아 국가들, 한국, 일본,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 아우성인 거예요. 이 전쟁 어떻게 할래?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압박들, 국제적인 압박들이 사실은 이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갔음을 저희가 1년에 그 지난 100일 동안의 상황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혁명 수비대 권력이 굉장히 공고화되고 이제 강경파들의 이제 입지가 이제 강화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는 후계 정당성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제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하면 군부가 이 정권 자체가 무너질 것이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군부 중심의 이제 통치가 되면서 일종의 모자이크 권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부 권력 지형의 근본적인 이제 변동이 있었습니다. 뭐 휴전 상황은 제가 이제 잠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양해각서 이제 14개 항이 이제 핵심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벌어질지 모르는데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 14개의 어떤 핵심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너무 이란에게 유리한 그런 협정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가장 좀 그 전문가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고 이제 가장 의문을 이제 퀘스천 마크를 했던 것이 바로 이란 재건의 지원 방안에 3천억 달러 규모의 목표를 두는 협상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까지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주요 내용들이 어찌 됐던 MOU의 그 협상의 내용으로 핵심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되었고 이 MOU가 어느 정도로 정말 협상의 어떤 그 협상 안으로 완결판으로 되어질지는 저희가 조금은 시간적으로 이제 지켜봐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의 핵심은 뭐 미합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 전쟁을 왜 했는가? 왜냐하면 제시피오의 재탕 혹은 제시피오의 이전 상황보다도 더욱더 뭐 이란에게 어찌 보면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간다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레바논이 전선이 이제 최대 변수인데 이 14개 조항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의 협상의 내용인데 레바논이라는 이 존재가 가장 1순위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레바논 전선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의 종전을 합의의 상황으로 이제 내걸었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예, 요 상황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헤즈볼라, 즉 레바논 남부 지역
그리고 레바논 남부와 레바논 남부 지역을 주로 이제 헤즈볼라 지역들이 헤즈볼라라는 이 존재가 이제 거의 이제 점령을 하고 있는데 요 헤즈볼라가 점령하는 지역과 이스라엘이 경계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인 거죠. 어떤 마지막 기회? 늘 자신의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기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헤즈볼라라는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이 집단을 뭐 그 강경 세력들을 두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잃을 것밖에 없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조항들을 늘 가장 최보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MOU 협상에서 과연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의견을 전달했는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리고 다행히도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제 전쟁 중에 이제 이란 달러당 이제 환율 추이를 보시면 그래도 이제 전쟁이 이제 휴전이 시작되고 나서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는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당연히 그런 전쟁의 폐해를 이제 많이 입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란 전역의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고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또 한 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철강 회사나 그런 그 주요 이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경제 시설들을 많이 이번 전쟁 때 파괴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철강 회사나 이런 데를 이제 파괴를 했기 때문에 그 철강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다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근데 이거는 최근에 제가 이제 이란 지인으로부터 이제 들은 상황인데,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가가 당연히 더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전쟁이나 아니면 경제적 위기 때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사회 소외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장애인이라나 아니면 뭐 고아들, 전쟁 고아들, 그리고 노년층들 이 사회 소외층의 어떤 복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되게 마음 아픈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란 사회는 굉장히 거대한 우울증에 걸린 그런 우울한 그런 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 어떻게든 희망, 우리가 다시 잘 살 수 있다. 혹은 우리가 구축했던 그런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자유를 잃지 않은 그런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이란 내에서 가장 심각하게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란이 지금 뭐 그 휴전은 돼서 살짝 숨을 돌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면 연일 폭발음이 계속해서 들리고 그러면 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어떤 정신적인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란이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해야 하는 직면하고 있고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구조에서 왜 이번이 안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란 정치 구조와 혁명 수비대의 역할을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년 전에 하메네이, 이번에 이제 사망한 최고 지도자가 굉장히 연로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많으셨기 때문에, 많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이란 내에서도 이 하메네이가 이제 뭐 여든이 넘고 이제 병이 좀 있으셨어요. 지병이 좀 있었고. 만약에 이 하메네이가 사망을 한다면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란뿐만 아니라 많은 국제사회에서 이제 의문을 이제 가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이제 후계 구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여러 이제 그 전문가들에게 이제 그 질문을 했을 때 가장 그 몇 년 전에 제가 받았던 그 답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최고 지도자라는 이 자리가 이제는 허울뿐으로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원래 최고 지도자라는 자리는 종신제이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군수 통치권, 사법부, 행정,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제 대통령은 직선으로 이제 뽑히긴 하지만 해임권도 있고, 인준권도 있지만 해임권도 있는, 어, 굉장히 그 최고의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혁명 수비대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어, 이 혁명 수비대가 IRGC라고 불리는 이 혁명 수비대가 예전에는 정규군과 별도로 어떤 체제 수호의 목적을 한 그런 군사 조직이었고 그리고 최고 지도자를 이제 직속하는 이제 충성 기관이었지만 이 혁명 수비대의 또 가장 큰 또 역할은 뭐냐면 경제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의 GDP의 무려 25에서 40%로 추정이 될 정도로 이 IRGC가 이제 장악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문가가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마도 최고 지도자는 누가 되더라도 앞으로 실질적인 권력은 혁명수비대라는 이 조직이 굉장히 실질적인 권력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모스타바 이제 최고 지도자가 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그냥 뭐 앵커를 통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건재하고 이제 이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점에서 사실 과거의 어떤 이중 권력 구조이고 이 혁명 수비대는 엄연히 이 최고 지도자라는 이 존재를 수호하기 위한 군사 조직이지만 어느새 이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이 조직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권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장 무서운 좀 두려운 지점은 뭐냐 하면 이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되고 이 혁명 수비대가 권력을 쥐게 되면서 일종의 이제 군사 정권, 그러니까 군사 정권으로 절대로 겉으로는 표명하지 않지만 일종의 군사 정권이 이제 실질적인 군사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지금 우리가 아주 크게 또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스타바라는 최고 지도자 그 차남은 사실 거의 다 알려지지 않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최고 지도 이 차남은 늘 이제 아버지 뒤에서 그야말로 문고리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지도자 이제 하메네이는 그야말로 어떤 그 종교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최고 권력을 이제 보여줬다면 그 모스타바는 일종의 그 아버지 뒤에서 늘 이제 혁명 수비대와 굉장히 긴밀한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존재였고, 어, 이란의 어떤 최고 지도자의 이 시스템으로 한다면 사실은 그 계승이라는 문제, 그 어떤 그 친족 개성이라는 그 문제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하메네이가 그냥 자연사 했었더라면 아마도 이 차남이 이 자리를 물려받기는 굉장히 어려우나 전시 상황이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이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그 차남이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당위성, 정당성을 이제 획득을 했다. 이 최고 지도자의 어떤 순교자의 가족을 잃은 순교자 가족이라는 그런 서사를 그대로 이제 어, 임명받은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란은 어쩌면 이 레바논의 어떤 헤즈볼라의 약화나 그 레바논에서 이 헤즈볼라라는 존재를
없, 그 누구도 없애는 것을 거부하는 그 이유는 사실 몇 년 동안 굉장히 굳건했던 소위 말하는 이제 시아 초승달 벨트, 저기 안에는 예를 들면 뭐 하마스는 이제 시아파가 아니지만, 이라크, 시리아, 이란, 레바논을 잇는 이 시아파 영향권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란 이슬람 정권의 또 다른 목표가 우리의 혁명 정신을 이란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수출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저항의 축으로 어떤 전략으로 이제 결집을 하는, 그래서 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나 그 다른 걸프 국가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존재로 작동했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요건 설명을 드렸지만 중동 내 어떤 종파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 전쟁 이후에 더욱더 어떻게 보면 걸프 국가 입장에서는 이란이란 존재가 사실상 그 이웃이긴 하지만 늘 불안한 이웃. 만약에 이란이 너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이렇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라이벌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어떤 전쟁의 상황에 빠져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분들도 예전에는 아주 쉽게 우리가 유럽을 갈 때 그럼 두바이 한번 경유를 할까? 아니면 카타르 한번 경유해서 갈까? 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지금 중동 가도 되나? 라는 입장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동 입장에서는 이 이란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보면 좀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좀 덜 잘 나가는 그런 존재면 가장 좋겠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중동 전체가 정말 전쟁의 불바다가 되는 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건 좀 넘어가고요. 이란 시민사회 역사를 제가 주로 한다고 해놓고 벌써 시간이 한 50분이 됐는데 빠르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란 국민들은 광장을 메우는가? 제가 요 발표를 하기 전에 잠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사실은 가장 이 발표를 통해서 제가 설명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란이라는 국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절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 한국도 어떤 정치적인 지형에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목소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란은 어떻게 보면 혁명, 그리고 혁명과 어떤 시위, 어떤 시민사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혁명의 DNA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1979년부터 이란 이슬람 혁명부터 아래로부터 혁명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은 이란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걸프 왕정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시민들이 아래로부터 혁명을 통해서 저 왕을 끌어낸다고? 그리고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아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낸다고? 라는 굉장히 큰 이제 충격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 시민사회는 어떻게 보면 1990년대부터 이제 80년부터 88년까지는 굉장히 그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이제 심각한 상황이었고 90년대 중반부터는 정말 수천 건의 시위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예로 이 이란은 정말 제가 아까 뭐 혁명의 DNA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누가 하나 선창을 하면 후창을 해요. 누구에게 죽음을 하면 뭐 이렇게 후창을 하고, 그리고 노래도 다 이 혁명가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누가 시작을 하면 그 누구도 같이 이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혁명에 적합하된 그런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 전쟁이 어쩌면 도화선이 됐던 올해 1월에 있었던 그 대규모 시위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1999년 이래에 단절이 아닌 연속적인 확장이다. 정말 계속해서 이제 고조되는
그런 현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핵심이 이제 이동을 했는데, 예를 들면 학생에서, 중산층에서, 노동 계급에서, 여성과 뭐 MZ 세대, 그리고 상인, 정계층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1979년 이후의 세대를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불타버린 세대라고 해요. 불타버린 세대. 이란 이슬람 혁명은 사실은 이들에게 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이란 이슬람 혁명마저도 사실 이슬람으로 뭉쳐진 것은 아니었어요. 이슬람이라는 큰 우산 아래 저 안에서는 공산주의자도 있었고 소위 말하는 좌파도 있었고요. 사회주의자도 있었고 자유주의자도 있었고 이슬람 보수주의자도 있었고 페미니스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정이라는 공동의 어떤 그 무너뜨려야만 하는 그런 제도를 위해서 이슬람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 이란 이슬람 혁명이 성공을 할 수 있었고, 저 이란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을 때는, 어, 많은 이들이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자유와 평화를 꿈꿨었는데, 이제 5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시스템이 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이 시민들의 어떤, 어, 그 목을 죄어오는 그런 지점이고,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란 사회 내에서는 굉장히 그런 시민사회라는 그런 기운들이, 그, 번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1999년에 테헤란대 시위, 라고 하는 이 청년의 한 그 테헤란대 청년이 죽음을 뭐 마치 뭐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서 뭐 이한열 열사의 어떤 그 죽음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정말 큰 모멘텀이 된 것처럼 저 1999년 테헤란 시위에서 저 한 장면의 사진도 어, 그 자신의 어떤 피 묻은 친구의 이제 티셔츠를 들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학생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개혁파 일간지 폐간 언론법에 의해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하타미 개혁 정부 시기에 어떤 체제 내 개혁 그리고 기대와 강경 안보 기구의 어떤 충돌이 되는 혁명 이후에 최초의 대규모 학생 주도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요구는 정치적인 자유, 언론, 학생 인권. 그래서 그때 당시가 저 이제 90년대 후반이 점차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 시민사회라는 씨앗이 이제 키워져 나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테헤란대 시위를 시작으로 2009년 녹색운동, 2009년 녹색운동은 6월 대선의 어떤 부정 의혹으로 아흐마디네 Where's my vote 이런 이제 표어가 있었고 예를 들면 나는 개혁파 후보인 무사비로 이름을 분명히 넣었는데 이 투표함에서 나왔을 때는 아흐마디네자드가 되어 있었다라는 이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규모 이제 도시 중산층 대규모 이제 동원이 됐었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1979년 이후로 30주년이 되는 그 해 가장 최대 규모의 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 제가 아주 인력자로서는 행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현장에 우연히 있게 되고 그래서 제 박사 논문 한 챕터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 이제 왜냐하면 제가 젊은 세대를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녹색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이제 팔로우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인터뷰에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이렇게 조금 잠잠해졌지만 분명히 이 사건은 앞으로 이란 현대사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정말 그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었고, 이 시기를 등장으로 시작해서 많은 학생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많은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란인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난민이 되고 해외로 이제 어떻게 보면 대규모 정치범, 정치 사범들의 탈출 행렬이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것보다는 여전히 체제 내 개혁, 그러니까 무사비라는 어떤 개혁 후보에 대한 지지 운동으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체제 내 개혁이 주요 구호였고, 하지만 그때 역시도 많은 지역에서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들이 외쳐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끊임없는 그 JCPOA 파기 이후에 2017년, 2018년 경제적인 이제 시위가 있었고, 그때 당시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000명씩 사망을 했었습니다. 한 3일 동안 아예 이제 그 인터넷망을 아예 끊어버리고, 인터넷뿐만 아니라 국제 전화, 모든 통신망을 끊어버리고, 뭐 적게는 100명, 많게는 1,000명 정도 그 사망자가 나왔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어떤 그 하나의 시한폭탄처럼, 그리고 지뢰처럼 이 사회 곳곳에서 사실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구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이슬람 정부에서는 레바논에 대한 어떤 굉장히 저렇게까지 레바논에 대한 안을 끊임없이 그 조항 14개 조항 안에 둔다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들의 가장 또 유명한 구호 중에 하나가 나 롬넌, 나 가자, 바로야 이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자도 아닌 레바논도 아닌 내 목숨은 이란을 위해, 이런 이제 구호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내 정치, 국내 경제부터 살리고 그 이제 중동 전역에 대한 어떤 혁명 정신을 뭐 수출하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시아 초승달 벨트에 대한 그런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마스나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에 대해서 이란 정권에서도 끊임없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림자 전쟁 혹은 대리전처럼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거 역시도 국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오해를 하기 쉬운 것이 2024년에 소위 말하는 히잡 시위였습니다. 마사 아미니라는 한 여성의 크루드 여성의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발발된 그런 이제 시위였는데요. 여성, 생명, 자유라는 이 시위를 통해서 사실 이 세 가지 단어 안에서는 여성들만을 위한, 뭐 소위 말하는 젠더를 위한 뭐 여성 뭐 페미니즘 혁명이 아니었어요. 물론 여성에 대한 어떤 한 여성의 죽음으로 시작이 됐고, 많은 이 여성들이 분노하고 어 그 거리에 나왔지만,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 이 시위는 그야말로 자유와 가장 인권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위 당시에 시위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혁명이다, 이런 구호들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확장을 하게 되는데 뭐 계층과 민족, 특히 이제 소수 민족들, 쿠르드, 발루치,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들이 이제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 돌이켜 생각하면 전쟁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쿠르드가 이제 국내 이제 뭐 지상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쿠르드인들이 이미 많은 그 여성 생명 자유 그때 시위 때도 소위 말하는 쿠르드 소수민족 운동을 하는 이들이 많이 사망을 했고 사형을 당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감옥에 있는 경우도 많고 많이 망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여성 생명 자유 이 시위 때부터 그야말로 벨라야테 파키라는 이 시스템이 바로 이슬람 법학자 시스템인데, 그때부터 정면으로 이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슬람 정권 안 된다, 이란 공화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2025년 12월 28일부터 10일에 이르는 소위 말하는 이란 시위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뭐 그랜드 바자르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200여 도시로 확산을 하고 많은 이들이 내 도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인 것을 내가 태어나고 처음 보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최대 규모로 모여들게 됩니다. 하지만 6월 진압이 되고 전국의 인터넷을 차단하고 스타링크 뭐 전파의 교란을 했었지만 사망자 논쟁이 아직까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저 사건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통해서 성숙한 어떤 시민사회 운동들이 이 시위를 계기로 많이 무너져 버리고 그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동력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그때 뭐 트럼프도 그렇고 뭐 네타냐후도 그렇고 계속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 최고 지도자를 뭐 사망을 시키고 이렇게 도와주면 저기 내부에 그때 많이 나왔던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뛰쳐나올 것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미 그 사람들이 그 거리 광장에 나왔다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강력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건전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1999년부터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런 어떤 시민사회의 힘 그리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어떤 비판 세력들의 어떤 동력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 운동의 진화, 어떤 다섯 국면에 제가 이제 따왔었는데 학생을 중심으로 한 1999년,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2009년, 그리고 노동계급, 여성, Z세대, 그리고 전 계층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개혁, 선거 정당성, 경제, 이념적 토대, 체제 자체 이런 식으로 점차 어떤 이 국민들 그리고 시민사회들이 요구하는 바가 점차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 때 이 전쟁이 잘 마무리가 되고 휴전이 잘 되고 협상이 잘 되어도 앞으로 우리가 이 이란 사회를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사실 이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도 문제지만 이란 내부의 정말 전쟁과 같은 분열, 이런 분열을 이란 정권이 어떻게 잘 해결해 가는가, 어떻게 잘 유지를 해 가는가가 앞으로 이란의 그리고 중동의 평화를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 국면에서 민심도 굉장히 좀 달라지게 됐어요, 사실은. 처음에 제가 그 교수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이슬람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한 20%가 되고 그리고 왕정을 지지한 세력이 한 30에서 40, 그리고 중간 세력이 뭐 30에서 40, 뭐 그 정도 된다. 중도층이 3, 40% 된다라고 했는데 중도 계층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트럼프나 아니면 그 왕세자 왕세 레자 파hla비에 대한 그런 지지를 했던 그런 사람들도 좀 실망을 하게 되면서 조금은 이제 그 친정부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돌아오기도 했고 또 많은 이들이 믿었던 뭐 믿진 않았겠죠. 하지만 믿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도움을 준다고 했으니 어떤 미국과 특히 이제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가졌던 것이 100일의 전쟁을 통해서 좀 신뢰를 많이 잃게 됐고 많은 이들이 그래도 정권이 아예 무너지는 것보다도 우리 체제 안에서의 어떤 개혁과 변혁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굉장히 극렬하게 이슬람 정권은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종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이란 사회 내에서 굉장히 극렬한 이제 분열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방금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이 전쟁을 통해서 아무리 정권을 많은 이들이 어, 그 저항하고 그리고 반정부 시위를 벌였지만 미국의 어떤 그런 작전,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이 미나부 초등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왕정 지지자들이 조금 소폭 이제 감소를 하고 중도층들이 이란 내부에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든 이제 개혁을 한번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중도층들은 이 계속 시스템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이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그 이란 내부에서도 끊임없는 권력 다툼들이 지금 있어요. 뭐 페제시키안 대통령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굉장히 그 실용적인 안을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국민들을 관망하면서 자신의 어떤 권력 다툼에서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근데 그 많은 중도층들이 원하는 것은 이란 내부에서 이번 기회에 미국과 잘 협상을 해서 다시금 이 이란의 어떤 경제를 되살리는 그런 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숙제가 이란의 경제를 정상화하는 문제가 사실 이란 국민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슬람 정권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도 강력한데 특히 이런 강한 목소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 녹색운동 그리고 2022년 이란 여성 생명 자유 운동 이후에 많은 그 특별 어떤 그 뭐 비자나 그때 당시에 캐나다에서 이제 특별 그 비자 워킹 그 비자가 발급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많이 떠났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이제 이 이슬람 정권을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이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이란의 디아스포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디아스포라들은 여전히 굉장히 강력하게 이 이슬람 정권과 더 이상 이제 화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란의 목소리가 절대 단일한 목소리가 아니라 그 내부에서 굉장히 그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어떤 경제적인 계급이나 계층이나 자신들이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어떤 정권의 색깔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의 어떤 이란 평화의 관건은 사실 내부의 안정성에 달려 있고 이란의 어떤 그 안정성이 결국은 이제 중동의 평화와 이제 연결되는 그런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또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휴전의 수혜자와 위기의 부담자가 이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핵심 모순이고 여전히 이 호르무즈 카드로 이제 레버리지를 확보를 했고 아래로부터 이제 목소리도 여전하고 여전히 가자도 레바논도 아닌 이란이라는 외교 비용에 대한 항의도 있고 두 가지 내러티브가 이제 충돌하는 경제를 실질적으로 안정시켜야 된다. 혹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의 지금 모스타바도 위험하다라는 보수적인 목소리, 강경파의 목소리도 여전히 이제 충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앞에 너무 시간을 제가 끌어가지고 좀 뒷부분은 좀 빨리 했는데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 역시도 답을 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중동 평화는 요원한가? 쉽지 않죠. 휴전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종결이 아니라 미결의 유예라고 할 수 있고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가 너무 많고요. 이 이란,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은 그 뒤에 이 세 국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중국과 러시아도 있고요. 그리고 걸프 국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레바논이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이란 국내, 이스라엘 국내, 그리고 미국의 국내 문제까지 그 서로의 전쟁 초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서로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국내에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냈던 그런 지점들을 보면 사실 이 쉽게 이 중동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이란의 진짜 위기는 외부 폭격이 아니라 정당성의 위기와 사회적 단절, 그리고 국제적인 사회에서의 어떤 정상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평화의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이란 사회 내부 동학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전쟁이 사실 한국에게도 이게 머나먼 땅의 어떤 머나먼 지역의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결국은 국제의 어떤 중동 평화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미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이 교훈을 얻었고,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는 호르무즈 문제, 그리고 유가 변동성, 에너지 안보, 그리고 비확산 레짐의 어떤 향배,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국이 어떤 중동의 어떤 상황과 연결해서 끊임없이 우리도 이 한국 사회 내에서도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질문으로 제가 중동 평화는 요원한가라는 이제 질문했지만 결국은 이 전쟁에 대해서 누구를 위한 누구의 평화인가? 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제가 오늘 좀 두서없었지만 이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박수로, 네, 보이진 않지만, 네. 그, 그러니까 그 전쟁의 어떤 진행 상황과 여러 역관계를 사실 뭐 여기 여러저러 루트로 이제 들어서 알고 있지만 또 오늘 선생님께서 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고 특히 무엇보다 그 이란 내부의 어떤 사회, 이란이라는 사회가 어떤 국가이고 어떤 사회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런 맥락을 좀 잘 설명해 주셔서 그러니까 참 되게 역설적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79년에 그 이제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린 이 지금 혁명 수비대 굉장히 혁명 세력이 이제 그 사실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지금 이란 사회에 참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어려운 지금 그러니까 도전을 받고 있는 그죠 시민사회 도전을 받고 있는 이런 사회가 됐는데 그 79년의 혁명만 우리가 알았는데 사실은 99년, 2009년, 그다음 뭐 2022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식으로 시민사회의 그 저항 운동들이 있었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한국 사회랑 좀 비슷하다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막 80년대부터 맞습니다. 지나왔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란의 그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독재 정권에 막 이렇게 압제되어 있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으로 저항을 해왔던 네. 사회였다는 거를 요번에 이제 알게 됐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요번에 전쟁을 통해서 이게 그 과연 그런 시민사회의 목소리나 어떤 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줬는가라는 좀 질문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좀 복잡한데요. 네, 지금 시간이 사실 거의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일단 질문, 사실 그 디아스포라 얘기를 이미 네. 이제 하시긴 하셨는데, 좀 더 설명을, 네, 네. 그 디아스포라를 지금 어떤 대안적인 어떤 새로운 정치 역량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조금 네, 대답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네. 먼저 네, 그 사이에 혹시 시작할까요? 뭐 한두 개 질문이 더 들어오면 또 네. 빨리 주시면 빨리 네, 받아보도록 우정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 최근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400만 이상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란인 디아스포라 사회는 이들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동시에 이란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율을 제가 뭐 정확한 비율을 따지기는 굉장히 어려우나, 한 60에서 한 40%, 60 정도, 60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60% 정도는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이기보다는 미국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란 정권을 끝내주기를 원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캐나다에 이제 현지 조사를 가서 그 디아스포라들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한 그 이제 팔레비 그 왕세자를 이제 지지하면서 이슬람 정권에 대한 종식 그리고 미국이 이제 휴전을 해선 안 되고 뭐 이런 이제 미국의 어떤 전쟁을
뭐 지지라기보다는 이 공격에 대해서 이제 지지했던 이제 한 디아스포라와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어떤 지지를 하거나 이 전쟁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질문에 이 친구가 굉장히 인상적인 답을 했습니다. 자신은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이슬람 정권을 그러니까 사실은 믿을 수 없다. 미국의 정권도 믿을 수 없고 이스라엘 정권은 더욱더 믿을 수는 없으나 어떻게 보면 공통의 그 목표인 이슬람 정권의 붕괴, 정권의 교체를 위해서라면 자신은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이제 저에게 하면서 사실 그 이란 디아스포라 사회도 지금 굉장히 분열이 되어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월드컵 보시면 이란 경기 때 그 경기장에 어떤 관람객 뭐라 그래야 되냐 그 관중석. 관중석을 비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슬람 주로 이제 미국과 이제 뭐 캐나다 이쪽 지역에서 이제 그 경기를 하는데 그쪽에 이제 이란인 디아스포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안에서 지금 연일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이념 지형이 맞지 않은 그룹들끼리 나눠져서 거의 이제 지금의 이란 이슬람 공화국 국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거의 뭐 폭행을 한다든지 서로 뭐 침을 뱉는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극렬한 그런 갈등을 지금 월드컵의 현장에서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란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으로 사실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기대를 했었고 많은 이들이 이번에 만약에 뭐 시위나 반정부 시위나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이란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하는 뭐 왕세자부터 시작해서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 대리 뭐 정치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조직을 했었고요. 근데 이 안에서 사실은 전쟁 이후에 오히려 이제 이란 내부에서는 또 이 이란 내부의 국민들과는 조금 결을 이제 달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란인 디아스포라들이 아무리 이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던지지만 결국에 전쟁의 그 전쟁통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보면 민간인 이란 국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란 디아스포라들도 뭐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안에서 어떻게든 좀 개혁과 변혁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대안들을 좀 찾는 그런 경우들은 있어서 사실은 현 상황에서 정치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란 내부에는 야당도 없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정치적인 어떤 견제 세력도 이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정권을 어떻게 교체해야지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이란 국내에서는 더 이상 이 반정부 정권을 꾀할 수 있는 중심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라서 사실은 새로운 제안이 되기 위해서 꿈을 꿨지만 사실 이거 역시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아스포라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디아스포라들의 어떤 의견이 그런 국내 정치에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인 디아스포라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여러 정치적 터모일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그 대안적인 그리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이제 할 수가 있고 네. 디아스포라 역시도 예전에는 사실 이 국내 정치에 대해서 큰 관여를 하지 않다가 2022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큰 목소리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은 딱히 지금 올라온 게 없는데 사실 너무 오늘 구경 교수님 모시고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아마 네.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 하나 하고 아마 마치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이란의 시민사회의 역동성이라는 걸 이제 좀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굉장히 역동적인 시민사회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랑 이란이 되게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외부의 위협은 뭐 북한이 있다고 해도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네. 우리가 어떤 국내 예전에 뭐 독재 정권에 대해 싸운다거나 아니면 여러 불합리에 대해서 시민들이 힘을 이렇게 싸웠어도 그 내부의 역량을 집중하면 되는데 이란의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사실은 뭐 미국, 이스라엘뿐 아니라 굉장히 중동에서도 굉장히 서로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 맞아요. 네. 때문에 내부에서 이렇게 내부 시위를 하면은 또 외부에서 위협이 왔을 때는 또 내부가 단결해야 되고 이 굉장히 딜레마적인 이 음,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시민사회 역량, 뭐 혁명의 DNA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게 계속 그 외부의 어떤 압력과 서로 충돌하다 보니까 네, 이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네. 딜레마 같은 게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연구자들은 좀 얘기를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네.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음, 이란이란 존재가 음, 과연 이 중동에서 이란이 민주화되길 원하는가? 이런 음, 질문도 저는 사실 음, 많이 한 적도 음, 있어요. 이란이 음, 민주화가 돼서 이 정권이 무너지고 막 음, 미국이랑 손잡고 음, 막 개혁 세력이 되고 음, 이걸 정말 또 뭐 음,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다른 음, 걸프 지역이 정말 음, 원하는가라고 했을 때 음, 결코 그렇게 또 이란이 음, 막 자유시장이 막 개방되고 어 왜 그러냐면요. 이 걸프 지역에서 이 이란이란 국가는 터키와 함께 이집트 다음으로 인구수가 제일 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소위 말하는 이제 걸프 국가들이라고 했을 때 사우디 정도가 이제 자국민들이 음,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 외에 뭐 UAE나 뭐 바레인이나 오만이나 카타르나 이런 국가들은 사실 자국민의 비율이 10%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인구수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란은 만약에 시장이 개방이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 이 걸프 음, 국가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인력 자원도 풍부하고 거의 8천 명에서 9천만 명 되는 그런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그 인구적인 어떤 학력 수준도 굉장히 음, 높고, 인력 자원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방금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이란 전쟁이 제가 이 사실 발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음, 뭐냐면 이 전쟁이 그럼 단순히 뭐 미국, 이스라엘, 이란 음, 이 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음, 얽혀 있고 이란 내부뿐만 아니라 이 내부의 요인들과 또 외부의 요인까지 너무나 복합적으로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음, 힘들고 어, 사실 이 중동 전쟁의 평화를 음, 원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지역에 과연 누가 그렇게 음, 진심으로 이 중동의 평화 그리고 이란의 어떤 평화를 원하는가라고 아주 비판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누가 아, 그럴까라는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점에서 사실 뭐 이 전쟁을 왜 일으켰을까 얘기를 했을 때 음, 사실 중국에 대한 견제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토록 굉장히 복합적인 음,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이 갑자기 왜 왕정이라는 음, 세력을 어, 데리고 음, 왔냐면, 이란 내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는 뭐, 한번 뭐, 이쪽 당이 뭐, 그 대선에서 뭐 성공을 하면, 다음에는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야당과 여당의 관계가 엎치락뒤치락.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역동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살아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유권자들의 어떤 역동성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 정권에 대한 어떤 불만과 정권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도 그걸 전복시킬 수 있는 게 음, 없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아까 혁명을 얘기를 할 때 보통 혁명 혹은 쿠데타가 이제 성공을 하려면 총을 가진 자들, 특히 이제 음, 이제 군대가 그 시민들을 향할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정권을 위해서 이제 붙어야 되는데 이미 이 혁명수비대라는 이제 이 군사 조직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그 경제적인 수익에 대한
기득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이란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비교해서 외부 세력에 대한 이거는 제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복잡하고 풀기가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동의 평화는 요원한가라는 제목인데 이 이란의 어떤 자생적인 어떤 그 혁명의 역량이 민주화라고 하는 어떤 결실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를 좀 새롭게 알게 된 것 같고, 네, 그 지금 이제 그 팔레비 왕조에 대해서 그 혁명을 앞장섰던 79년도에 혁명 수비대가 지금은 뭐 방산업을 포함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있다는 것도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끔찍한데 네. 아이러니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이렇게 많이 듣고 싶지만 또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포럼은 여기까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구기현 선생님 그동안 이렇게 되게 매체에서도 자주 나오시고 최근에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선생님 아까 소개드렸던 그 책자 이렇게 잘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은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늦은 시간까지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구기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40차 평화학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